옛 조선시대에 이기이원론을 이해하는 재미있는 방법으로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퇴계 이황의 철학을 일상적인 상황에 빗대어 설명하며 당시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이리와 길이라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리와 길이는 서로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완벽하게 돌아갔습니다. 이리는 지혜롭고 철두철미하며 언제나 보편적인 원칙과 법칙을 따랐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법을 지키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설파했습니다. 반면에 길이는 활발하고 열정적이었으며 늘 새로운 아이디어와 활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일을 해야 하고 삶을 즐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으며 우리는 각 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했지요. 이 형제는 서로 다른 듯 보였지만 사실 그들의 조화야말로 마을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곤 했습니다. 하루는 큰 행사에서 마을의 연못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연못은 마을의 중심이었고 이는 마을 사람들의 모든 일상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리와 길이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리는 연못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연못 주변에 규칙적인 간격으로 경고 표지판을 세우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표지판에는 물을 오염시키지 말고 항상 지정된 장소에서만 물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길이는 연못을 더욱 생동감 있게 활용하자며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연못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써 자연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고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형제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못을 길이가 제안한 대로 다채롭게 활용하되 이리가 제안한 대로 철저한 관리와 규칙을 함께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이리와 길이의 상호작용 덕분에 연못은 활기차면서도 질서가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퇴계 이황이 이기이원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와 기가 다르지만 그들의 조화가 곧 세상의 질서와 조화로움을 이룬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서 이와 기가 함께 작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도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마을을 방문한 손님들은 이 형제 덕분에 연못의 조화를 볼 수 있었고 그들 각각이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곤 했습니다. 이렇게 이리와 길이 형제를 통해 이기이원론의 철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시대를 초월하여 자연과 인간, 이성과 감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 중기에 있던 작은 마을 지혜의 고을에는 모든 주민들이 논쟁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연못가에 모여 철학적 토론을 하곤 했지요. 그들 중에서도 특히나 논쟁을 이끌던 이는 율곡마을이라고 불리는 율곡이의 직계제자 이름하여 소리와 기운도 친구였습니다. 소리는 항상 위를 강조했습니다. 그에게 세상의 모든 문제는 만물의 본질적인 원리, 즉 위를 깨닫고 따르는 데서 시작되고 해결되었습니다. 반면 기운은 모든 단어의 끝에서 그의 신조를 외치곤 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은 기를 떠나 설명될 수 없다 였습니다. 그는 만물이 가진 물질적인 부분, 즉 기가 어떠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결합하는지에 따라 세상이 달라진다고 믿었지요. 어느 날 마을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연못 속에 사는 황금잉어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 황금잉어는 마을의 상징적인 존재로 그를 보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에 놀란 마을 사람들은 소리와 기운에게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소리는 사람들을 모아 경건한 자세로 말했습니다. 황금잉어가 사라진 것은 우리 마을이 잉어가 뜻하는 비, 즉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본질을 돌아보고 잉어와 조화롭게 상생할 방법을 찾음으로써 잃어버린 비를 회복해야 합니다. 반면 기운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연못 주변에 나무와 초목, 물의 흐름, 바람의 기류를 면밀히 조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황금잉어는 물리적인 존재라서 어딘가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친구들이여. 우리가 잉어의 흔적을 찾기 위해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적인 변화를 관찰해야 합니다. 이 두 친구의 논쟁은 점점 격렬해졌고 사람들은 어느덧 두 파로 나뉘어 토론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노인이 천천히 연못가로 걸어오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리와 기운, 두 가지 모두 진실되지 않느냐? 우리가 잉어나 모든 것에 대해 이해해야 하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기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 아니란다. 그것들은 이렇게 함께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법이지. 노인은 연못을 돌아보며 씩 웃었습니다. 사실 잉어는 이동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낚시꾼에 의해 그저 바구니로 옮겨졌을 뿐이다. 우리는 모두 자칫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감상하고 설명하려 했지만 때로는 그저 단순히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지는 않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소리와 기운의 견해를 환영했습니다. 그 순간 잉어가 다시 큰 통에 담겨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왔고 마을은 축제 분위기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인의 지혜의 경의를 표하며 마을의 발전을 위해 미와 기, 균형을 잊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훗날 지혜의 고을은 조선 중기의 학문과 철학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후대에 이르러 모든 학자들 사이에서 진정한 균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작은 연못의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철학자들이 모여있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수다는 자신의 일상적인 경험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 수다는 매일 반복되는 삶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창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자 했다. 그때 문득 그의 머릿속에선 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개념이 떠올랐다. 수다는 칸트의 이론을 적용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심어주고자 하는 야심을 품었다. 그는 먼저 사람들이 매일 지나치는 마을 광장 한가운데에 독특한 조각상을 세우기로 했다. 이 조각상은 시간과 공간의 복잡한 구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이었다. 조각상은 기하학적 도형들이 얽히고 설켜 있었고 모든 각도에서 다른 모양으로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조각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수다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직관에 맡겼다. 그는 조각상 주위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가진 선언적 인식을 되살리고 그들이 조각상을 통해 무언가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고자 했다. 어느 정오 마을의 현자라고 불리는 노파가 조각상 앞에 멈춰섰다. 그녀는 한참을 조용히 조각상을 바라보다가 한마디를 던졌다. 이건 시간의 흐름과 공간 의무화함을 동시에 보여주는군요. 지나치던 개개인의 시선에 따라 그것이 변하고 우리의 경험이 아닌 무언가가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수다 주위에 모여들었다. 이미 경험한 세계를 넘어 새로운 것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작은 전율을 일으켰다. 수다가 만든 이 조각상은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서 그들의 세계관을 흔드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한 아이가 수다에게 다가와 물었다. 왜 그 조각상은 아침과 저녁, 그리고 밤마다 다르게 보이나요? 수다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것은 우리의 선험적 판단이 비추는 빛이 다르기 때문이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세계를 미리 보기라도 하듯 우리는 그저 이 모든 것을 조각상이라는 비유를 통해 이해하는 거야. 수다는 이렇게 칸트의 이론을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심어주었다. 그들은 사용하는 단어 하나, 보는 시각 하나 모두가 단순한 경험의 결과물이 아닌 그들의 선험적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깨닫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지 않았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그저 알아가는 경험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수다가 칸트의 이론을 단순히 책 속의 개념으로 두지 않고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진리로 만들고자 한 하나의 시도였다. 과연 우리의 삶에서도 미처 경험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깃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때처럼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작은 마을의 공원 벤치에서는 한 무리 사람들이 신랄한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주 모여 철학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벤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 주의 주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물의 4가지 원인 이론이었죠. 벤치 철학자들 중 가장 연장자인 조지 할아버지는 4가지 원인을 설명하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전할 이야기는 너무나도 평범한 저의 일상에서 출발한답니다. 그는 잠시의 숨을 고르고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부엌에서 컵을 놓고 고민에 빠졌지. 컵은 이론상 물을 담기 위해 존재하잖아? 그런데 이 컵이 단순히 물 담기 위해 있는 걸까? 아니면 다른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 그래서 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4가지 원인을 컵에 적용해보기로 했어. 진료적 원인부터 시작해보자고. 이 유리컵의 진료적 원인은 분명 유리겠지. 유리가 없었더라면 이 컵은 존재할 수 없었을 테니까. 조지 할아버지는 빛에 반짝이는 컵을 들어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형상적 원인은 뭐가 될까? 이 컵의 모양, 즉 손잡이도 달려있고 우리가 흔히 발견하는 원통형의 형태야. 이 모양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손쉽게 잡을 수도 없었겠지. 벤치 철학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논리적인 전개를 따라왔습니다. 자, 이제 작용적 원인인데 이 컵을 만든 도예가가 그 원인이 되겠지. 그의 기술 덕분에 이 컵은 단지 유리 덩어리에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멋진 모양새를 갖출 수 있었어. 조지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목적적 원인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적 원인은 그리 복잡하지 않아. 마시기 위해 존재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컵의 본질적인 이유겠지. 하지만 그날 아침 나는 멈춰서 생각했어. 마시기 외에도 이 컵은 여러 용도로 쓰이니까 정말 이게 다일까? 그는 오랜 지혜를 담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마쳤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4가지 원인을 통해 더 깊이 있는 방식으로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컵이 단순히 물을 담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삶의 다양한 순간과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참 재미있었어. 벤치 철학자들은 조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일상의 평범한 사물조차도 철학적인 관점에서 재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으며 각자 자신의 컵에 담긴 철학을 이야기하며 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확실히 아리스토텔레스의 4가지 원인은 그날 또 다른 사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깊이를 선사한 순간이었습니다.